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편집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감회 내지는 지나온 세월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니던 조직을 나와서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20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소개를 하면서 제가 뭐 성공 인생은 아닙니다만은 참고가 될까 해서 또 저도 제 인생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왼쪽에 성장과 안정성, 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뭐 안정적이려면 그것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그 안정성은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약의 이론 경영 매니아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거를 학습하고 또 훈련을 하고 했다면은 너도 성공을 하는데 이 방법을 썼겠느냐? 그거를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나름대로는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를 제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조직을 나오면서 제2의 인생을 미처 준비도 못 했었다고 좀 그런 느낌이 짙습니다. 저의 역량에서 그래서 저는 제약이 무엇인가를 매우 많이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어, 조직에서 영업도 일부 약간 해봤습니다만은 영업 경험은 좀 거의 일천한 편이고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약이니까 두 번째 단계는 제약 활용 방법, 어, 영어로는 exploit, 착취, 제약을 착취한다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 시도는 제조 원가의 불편한 진실을 끙끙거리면서 뭐 좀 열심히 참고 서적 이런 걸 해서 좀 출간을 자비로 해봤었어요. 거의 안 팔렸지만 소수의 독자가 연락이 와서 어, 영업하고 약간 연결이 된 경험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다른 모든 것을 그 위의 결정에 종속시킨다. 그래서 그런 거로 계속 그 세월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 민간 영리 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또그 경영 시스템 이런 걸 해서 소셜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한겨레 등 이런 쪽의 사회적 경제에도 많이 학습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세월을 낚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약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책 한 권 쓴 거 가지고 그게 마케팅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만의 그 제약 이론 경영 중에서 그 어떤 경영이라도 원가 회계를 건드리지 않는데 제약 이론 경영은 원가 회계를 건드려 버립니다. 스루풋 회계로. 그래서 제가 스루풋 회계 실전 분석으로 현재 블로그로 먼저 했다가 유튜브로 진행 중인 거죠. 마케팅은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가 히트 친다기보다도 그또 제약이론 협회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뭔가 비즈니스가 된다 그러면은 저보다 뛰어난 능력이 계신 분들을
팀워크로서 동원할 능력은 저는 인간관계는 맺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백투더 베이직인데 아직 1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성과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지속하려면 아직 성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안정성은 확보해야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계형 임대업자라면 임대업을 종속기업으로 확보는 하고 있다. 음, 그저 한 두 식구 생활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제가 남들한테 생계형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또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약은 역량 이런 것보다도 어, 칠자가 넘어가니까 이게 제약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로서 조용히 그냥 인생을 그냥 관조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제 콘텐츠를 할 생각이긴 하긴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돌아간다는 게 자정장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 제약 이론에서의 네 가지 기능이 있다. 네버 세이 아이노가 맨 마지막인데 이것이 넥서스하고 연결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는 컴퓨터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요즘 뭐 딥시크인가요? 뭐 중국발 AI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정 장치 오류 가능성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내게끔 AI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인간의 그 정치 조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주듯이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전의 위험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했지만 정확히 이런 능력 때문에 그 기술을 신중하게 감시할 인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띵킹 브릿지 타임즈에서도 했는데 입법기관이 제약이 되면은 그것을 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느냐 고민거리다 솔직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넥서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어떠한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유발 하라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민주주의와 대규모 전체주의 이런 거로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버세이 아이노우가 저 개인의 자정장치라고 신념을 가지고 집중개선 5단계에서도 그 백투더 베이직이 바로 그런 자정장치가 아니겠느냐. 인간은 항상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일라이 슈라겐하임 이름 자체가 유대인인 거죠. 일라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골드자 들어가는 사람도 유대인이 많아요. 골드버그, 골드렛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을 저하고 종씨라고 봅니다. 김씨. 김이 원래 금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김으로 부르지만은 원래 흉노족이 김씨죠. 그래서 그 저는 골드자 들어가는 사람은 너 얼굴을 색은 백인화 돼 있지만은 다그 김씨다 같은 동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스갯소리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트럼프는 가자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장기적인 소유권을 보고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 우리나라 뉴스는 미국이 가자를 점령하고 지배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미국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에이모 마다니, 제크 밀러, 티아 골드버그, 여기 버그 또 나오네요. 우리나라 그 미국 대사 그 LGBT를 옹호해줬던 대사 이름도 골드버거죠. 그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AP 2월 5일자 수요일 오전 10시 21분입니다. 가자 지구를 재개발하는데 소유권을 가질 것을 네타야후한테 총리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와 요르단이 난민 팔레스타인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이집트 카이로와 암만에 그 상당한 원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수용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가자 지구를 미군이 점령을 해서 거기에 뭐 리조트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 벌써 이 전쟁이 터졌을 때 근본 원인은 석유 가스전 확보 전쟁이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휴전이 시작된 이후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재확인한 하마스는 전쟁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없이는 2단계에서 인질을 석방하지 않겠다고 또 밝혔다. 자관, 미국이 그린란드도 잠깐 미국이 땅을 넓히려는 모양이에요. 가자 지구도 유대인 이스라엘한테 그거 미군이 좀 점령할게. 에, 미국까지 대통령이 되고서 처음 방문한 외국인 원수가 되겠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첫 번째 만남인데 두 번째는 아마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2월 7일 날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 석유가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누구라도 검색을 해보면은 찾아볼 수 있는데 통일시대라는 어떤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가자 전쟁에 숨겨진 이유라고 리처드 매드 허스트라는 에, 알 마야딘이라는 언론 매체에 기고를 한 사람의 글을 번역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네타냐후가 그 인도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그 신중동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10월 7일 2023년에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지도를 들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를 차단한다. 다음 목표는 이란의 가스와 석유다. 리바이어던 가스전, 리바이어던.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에, 그 옛날 우리가 레반트 해전, 레반트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지금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리스와 아랍 상인들이 서로 혼합해서 살던 땅이다. 거기 여기에는 레바논이라는 데도 기독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 섞여서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가 여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 속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여기 조그만 가자 지구의 그 18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좁은 지역에 뭉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터진 건데 리바이어된 지역이 이게 석유가 석유 가스가 나오는 지역인데 이 가자 지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팔레스타인하고 이익을 나누면은
팔레스타인이 또 무장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 치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애들까지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경쟁 항구들을 무력화시켰다. 어, 가동 가능한 항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뭐 그 하모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나머지 레바논 항구 이런 데도 막 그 이제 그 러시아도 지금 떠났고 뭐 그렇게 됐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동 지역의 안정은 이룰 수는 없다.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히스테리적이고 광기 어린 방식으로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스라엘은 세계 해상 운송로를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또 가지고 있다. 현재로선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과의 석유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통해 가지고 수에즈로 해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 그 홍해 말고 이쪽에도 걸프 뭐라고 돼 있죠? 이쪽에도 조그만 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에즈보다도 좀 길긴 하지만은 지금 봐서는 요 가자 지구 때문에 약간 우회해가지고 만들면은 이거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가자 지구가 아, 이스라엘 땅이 된다든지 지금은 트럼프가 욕심을 내는데 직선거리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러면은 세계 그 해상 운송로를 그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거 아주 그 원대한 야망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일강에 대해서도 이 에디오피아의 그 댐을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이 좀 곤란해졌는데 이 에디오피아에는 이 유대계 그 종족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기 때문에 좀 해결할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나일강에 홍해 벤구리온 운하로 흘러 들어갈 홍해에는 이미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있답니다. 아덴만과 바벨 만다부 해협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크트라 섬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그 이란 쪽이죠. 그쪽 아랍인과 무슬림은 어디에 있느냐? 그 유럽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수십 개 언어로 쓰는 나라들이 옹기종기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상 무슬림이나 이런 데는 언어도 유사하고 아랍어하고 페르시아어하고는 조금 이란어하고는 틀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대중동 외교 정책은 그래서 분할 정복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가자 지구를 휴양지 리조트로 한다고 그 북한 김정은한테도 원산도 휴양지로 제안한 트럼프이다. 만약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우리나라 그 지도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길이 동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강릉 가는 길이 이제 잘 뚫렸죠. 여기는 얼마나 뚫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원산에 이게 아주 휴양지로 아주 최적이랍니다. 여름이나 뭐 이럴 때 또 뭐 봄 가을도 좋고요. 미군이 함흥이나 원산 인근에도 주둔지를 합의하면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 예상을 한 게
반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반중을 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가 친중 정권이 된다면은 미국이 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어, 그, 그 평택에 있는 거만큼 아니면은 거기서 일부 평양으로 그 땅만 좀 내주라 아니면 원산에다 좀 내주라 우리가 저기 중국 방어해 줄게 이렇게 그 러시아하고도 중요하지만 러시아하고 우리하는 대화가 되니까 이런 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원산에 리조트 짓겠다는 거로 일단은 믿자고요. 여기에도 동해가스전처럼 대한고래처럼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서해 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석유가 터지면은 뭐 논하는 거죠. 북한이나 남한이나. 모스크 정부팀에 대한 저항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검찰은 말합니다. 앤드류 고즈워드 로이터에서 2월 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도지 그 기관을 돌려가지고 일하는데 저항들이 지금 있는데 그 저항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재 미국 변호사 대행인 에드워드 마티는 머스크의 노력에 대한 저항이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로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공 근로자들의 반대 이런 것들을 냉각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어, 도지 직원을 표적으로 삼는 데 있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이런 것 있으니까 아, 그 아무래도 그 정부 효율화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자르는 거거든요. 작은 정부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제까지 안심하고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저항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추가 지원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리 원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조건으로 그동안에는 그냥 막 도와줬는데 역시 딜의 명수대로 그래 바이든 때만큼 도와줄 수는 있는데 히토리오 내놔라. 그래서 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관세 명령을 무역징적으로 오해했다고 말하며 멕시코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목만 이건 가져왔어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7년 만에 이사회 의장 복귀, AI 사업 강화 전망, 신민관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씨가 GIO를 맡고 있다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다. 이번 오늘 7일 그 실적 발표 직전에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다시 이사회 의장을 맡는 거로 그래서 소버린 주권의 AI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네이버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즘 뉴스에 절박, 절실 이런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 인생의 성장과 안정인데 안정도 지탱하기 어렵다면 그게 절박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박할 때 지푸라기를 잡게 돼 있다. 물에 빠졌을 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먹고 살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편 최수연 대표는 임기를 마무리했으나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주주 내역을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8.24%로 최대 주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브렉락 펀드가 6.05%면은 5% 이상으로서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 외국인은 47.75%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도 이게 한국 기업이냐? 아닙니다. 짭짤하니까 다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짭짤하게 이익을 내 가지고 이익 배당을 받아가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이 외국 글로벌 펀드 금융 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은 거꾸로 역으로 안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뭐 그 기업은행 빼놓고는 다 그 외국의 지분이 또 높은데요. 어,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이미 금융도 다 맥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아니죠. 보험사는 아니지만은 시중은행은 외국 기관한테 외국이한테 맡겼다. 그러면은 이게 예의상 얘네들이 50%를 안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어, 이 매 눈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50%는 넘기지 말자라고 서로들 합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CIO 했던 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저는 그때 뉴스 기억이 납니다. 왜냐, 뉴스 노출 알고리즘이 민주당한테 불리해서 항의 방문을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네이버 그 브라우저를 띄우면은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은 이것은 언론기관이 편집해서 올린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네이버는 책임이 없다. 근데 그게 저는 불만이다 이게요. 그 다른 블라우저 야후 거를 보는 거 야후 재팬을 보면은 그 자기네들이 그 뭔가 그 이 상위 노출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 정해서 올리는데 그 생김도 그 참 나약하게 생겼는지 느낌은 그렇습니다. 속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 조용히 그 뒷방 늙은이가 돼서 살다가 자, 안 되겠다. 이제 그 뭐 손정희 씨도 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카카오가 또 그 뭐 그 알트만하고 또 전략적 제휴를 한다니 우리 네이버의 생존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국 다른 나라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작은 나라 아니야. 능동적 결정해야 다보스 정치란 특파원이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3년 두 번째로서 역작사 티머시 스나이더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한국에 우린 작은 나라니 가만히 있겠다는 건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뭐 역사를 아는데 일본의 식민지 6.25 전쟁, 미국의 지원, 독재 시대 다 거쳐가지고 이처럼 중소기업 국가가 세계적 국가가 되면 자신감의 위기를 겪긴 겪는다.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어떻게 보나? 북한이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인데 한국은 왜 가만히 있니? 이런 얘기 같기도 해요. 지금의 국제 질서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해 영토를 빼앗는 행위를 금하죠. 러시아와 그 동맹은 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러 승리 땐 세계안보 위기 올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생존과 국익이 우선순위이다. 여기에 무슨 가치와 원칙 이런 거 말은 겉으로 하지만은 실제 의도는 아까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속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익이 이해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요. 그러면은 한국의 국가 생존과 국익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뒤에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원 요구 부담을 절묘하게 지연시킨 윤칸의 계엄 정국. EU 무슨 총장까지 와가지고 좀 지원해달라. 자기네들도 한계가 있다. 근데 트럼프는
아니, EU가 돈을 더 써야지. 5%까지 쓴 다음에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아마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주의자들,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빨리 항복하자.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고. 결국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지금 능동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그게 거꾸로 나라를 지키는 거다. 그것은 진정한 현실주의가 아니다. 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이 항복한다는 게 강한 미국 우방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강한 미국이란 자신의 열망에 참여해달라는 초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네요. 일본 측에서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하고, 뭐,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 EU나 뭐 이런데 방위비 올려달라. 방위비 올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이게 내 솔직한 생각이다.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됐지만 정작 국민은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버 세이 아이 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호에서 스나이더 책 읽는 우크라이나의 군인,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참호에서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저술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The Road to Unfreedom을 읽고 있다. 이게 직역을 하면은 자유롭지 못한 길, 뭐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 건데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의역을 하게 돼 있네요.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다룬 책이다. 이걸 참호해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책을 읽고 있는 그런 거를 소개했네요.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은 우크라이나, 유럽의 EU도 그렇고 지금 채권한 대행한테 아니 이제 무기 좀 어떻게 좀 협조해줘. 이렇게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미 우정청 중국발 택배 수령 중단, 알테시 쇼핑 막힌다.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관세전쟁 여파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미중 정상통화는 일단 무산이 됐다. 연방우정청 USPS 유나이트 스테이트 포스트 서비스겠죠? 하루 평균 300만 개 이상이 들어오는 중국발 택배 수령을 일시 중단한다고 4일 발표했다. 왜냐하면은 800불 이상 되는 미만도 더 이상 면제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 택배도 관세를 매기고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 규제를 하는군요. 이 전동 이런 거 움직이는 거에 타가지고 그 물류센터겠죠. 그 이렇게 그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은 전철이나 또 TV를 보면은 그 떡대 좋은 마동석을 모델로 알리가 대대적인 광고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뉴스에 들어보면은 크게 뭐 알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이용을 안 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다고 사보면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저도 그 뭐 저기 그 아는 친구가 뭐 그 하나 그뭐 라이터를 선물한 게 있는데 보니까 중국산이래요. 그런데 어, 좀 몇 번 쓰니까 이게 그 계속 그 충전식 라이터니까 특이했죠.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자관, 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낭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들이 유행하게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 그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우체국이라고 그러죠. 종전의 소포용어로 차별화해서 우정사업본부의 그이 소포사업 택배라는 말을
소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정사업본부도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쓰레기 안 팔린다. 한국 따라 중국 짓고 퇴출하자. 난리 난 전 세계 실제 상황. 어, 이게 뭐 여기 그 유튜버도 나름 뭐 유명한 유튜버예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어, 뭐 이런 쓰레기겠죠. 이런 쓰레기 안 팔린다. 뭐 그런 것들까지 유튜빙을 하는 거 보면은 에, 별무신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는 관세 안 매겨도 아마 소비자들이 알아서 좀 사지 않겠냐. 어, 우리나라는 쿠팡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정영진이가 미국의 트럼프 아들 만나고 와서 갑자기 알리하고 무슨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회사 유통회사를 그런 차렸대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역공나선 고려행과 영풍정밀, 영풍의 집중투표제 도입 제한. 류은지 기자가 GD넷 코리아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영풍 영업 손실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주주에 대한 이익비당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집중투표제 영풍도 하자 이런 제안을 주주 입장에서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율을 3.59%를 보유한 주주다. 뭐 영풍정밀 자체 매출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자본금이 튼튼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 영풍 정밀이 영풍 주식을 언제 이렇게 또 사모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호주 손자회사 그 썬메탈 홀딩스라는 데가 있고 썬메탈 SMC 코퍼레이션이라고 재련 회사가 있는데 통해서 영풍집은 15.15%에서 순환주를 만들어 가지고 고려아연이 그 영풍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영풍 명의로 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소개를 돼서 묘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묘수를 내는 것 같네요.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 최악 경영 실적과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망 사고도 1년에 한 건씩은 터진 거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런 집중투표제 하자.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가처분 신청을 뭐 MBK 영풍만 가처분 신청 내냐? 우리도 하겠다. 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에, 영풍정밀 회장은 최창규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 좀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같습니다. 이참에 그 상호도 좀 변경해 보시기를 고려해 보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 전쟁의 전모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몰락이 시작된다. 요 제목만 보더라도 그 반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이 확실하죠. 현대 비즈니스 마스조의 요이치 국제 정치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관세 전쟁하는 게 에, 미국의 국가안보상 위협이라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규정하는 긴급사태에 해당하며 이 법을 근거로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멕시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캐나다에 대한 거. 그런데 미국 국민에게는 마이너스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단순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원가 세계에 매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게 그러면은 적자가 나느냐? 거꾸로 어떤 업종은 이익이 더 나게 돼 있는데 그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런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타개할 거냐의 문제를 따져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2월 3일 도쿄 시장에서 그 1,100엔에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명칭 변경의 후 멕시코만을 아메리칸만으로 하는 것도 우를 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캐나다라는 나라의 성립을 무시한 폭론이다. 51번째 주 하자. 뭐 거의 동네 깡패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깡패 맞아요. 어, 동네 일진이죠. 어, 그러니까 그더 힘이 세든지, 예, 양육강식이라고 그러지만은 자연의 세계는 양육강식이면서도 뭔가 이 순환이 되고 상호 협력이 되는 그런 관계도 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나마의 그 중국 영향력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을 옥죄는 꼴이니까 안 되겠다 하는 거고, 미국은 쇠퇴한다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대의 패권국이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범죄적이다. 아주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음, 그게 왜 범죄지? 범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2차 대전 후에 이 전쟁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물건을 사주고 자유무역을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해서 쭉 벌써 70 몇 년 됐잖아요. 한 50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재정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견디기 힘들어.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줬잖아. 음. 그래서 조금 좀 너희들도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려는데, 그 책임감은 안 지고 중국한테 달라붙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꼴은 그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지금 이거 글 사람은 그 양아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무라이 그 같지도 않은 이 일본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무라이 말고 동네 양아치 사무라이들, 조폭 같은, 지금으로 뭐지면 일본 영화를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통계를 얘기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는 지고 팍스 시니카니까, 시니카가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진화라고 발음, 차이나 진화, 이렇게 되니까 팍스 시니카로 대체된다. 아주 미래 예언가처럼 얘기하네요.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그 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제시한 자료를 통계표를 해보면은 SDR 요거 뭐 잊어버렸는데, 뭔가 이 저기 국제 무슨 기금, 기금을 낸 비율이죠. 2016년에 인민폐가 10.92%인데 12.28%, 1.36% 올랐는데, 미국도 올랐거든요. 더 올랐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팍스 아메리카는 지금 쇠퇴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유로나 파운드나 엔은 그 SDR이 줄었습니다만은 미국은 거꾸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숫자를 얘기하면서도 팍스 아메리카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언젠가는 로마 제국도 멸망했으니까 언젠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유지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시진핑 정권 종료 카운트다운 시작, 실속하는 중국 경제와 진격의 트럼프라는 이중고. 그러니까 다른 언론은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시진핑이 문제다. 이렇게 또 시진이 카지 있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는커녕 EV 전기차나 반도체 버블까지 붕괴해버릴 것이다. 앞으로 넘어지는 대중외교의 결과,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와야 다케시 외상이 작년 말에
그 외상회담을 중국에 가가지고 리강 수상이나 왕이 외상과 환담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앞으로 꼬꾸라지는 짓을 한 거다. 내일 걱정돼서 장보기는 무리다. 시진핑 총석이 말입니까? 힘들 거예요.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나는 엔지니어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근무하는 회사도 힘듭니다. 일본에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중국 내가 아니니까 속내를 솔직히 얘기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깜깜이 미래를 개탄하는 상하이의 대학생.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 상하이의 학교 출산율은 0.7까지.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서울하고요. 무언가에 붙여 다운그레이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이다. 시진핑 앞 가로막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위대한 부흥, 일대일로 등 국가의 개헌과 대만 통일도 어려워진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친중적인 이시바 정권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끌어가기 대작전이 시작됐다. 예를 들어서 중일 양국이 비자 면제 완화를 결정했다. 2024년 11월 15일 이시바 수장이 그 회담했는데 그게 외국 어디에서 회담했죠? 어, 양손 악수할 무렵 북경에서 양국의 외무상들이 극비 교섭을 통해서 뭐 일시 결렬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또 두 번째로 중국군 간부 7년 2개월 만에 일본 방문 11월 13일 중국군의 대표단이 일본에 왔었다. 가까이 보고 싶다는 러브콜 1월 13일에 방중한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공명당의 니시마 미이토 간사장 등이 이강 수상 등과 회담에 이시바 수상의 친서를 건네 그 후 시진핑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답서가 수상 앞으로 도착한 것. 그야말로 적없는 트럼프 행정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는 혐중파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스콧 버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미슨 그리오 통상대표부 대표 등 쟁쟁한 보여 무역자들이 줄비하다. 중국 수입품 모두가 표적이 되면 트럼프로서는 조기에 공약을 실행해 일정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강행할 거다. 중국 이탈 도미노 가속화될 수도 있다. 보기에 시진핑 지도부가 국내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 군사 침공을 할 처지가 아니라면 환영할 만한 사태다. 중국 이탈은 일본에 투자한 기업들이나 다른 우리나라는 뭐 러시아에서도 철수를 했고 중국에도 철수를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잘 보도를 안 하지요. 그게 문제. 친중 언론이기 때문에 중국 둔화되면 일본도 남의 일 아니다. 음, 일본하고도 중국하고 교육이 있으니까 벼랑 끝 시진핑 정권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거를 좀 쓴 게 있는데 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시진핑이가. 그리고 그 지정학자 피터 자이아는 중국 10년 못 간다. 시진핑 체제. 그각 그 성마다 독립 해체돼 가지고 어, 빨리 만주국이 새로 생기길 바래요. 신장 위구르 동트루키스탄으로 독립을 하고 티베트 독립을 하시고 홍콩 다시 독립을 하시고 중국이 완전한 통일 국가는 진시황 때 한 번 하고 한나라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송나라 때 남북으로 또 남송 북송으로 또 나눠지죠. 그게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긴 역사를 보면은 지금 중공이 그 크게 청나라 때문에 크게 지금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는데 만주는 원래 걔네들 땅이 아닙니다. 만주는 우리 종족하고 유사한 만주족 내지 우리 부족 국가 시대 보면은 다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우리가 놀던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어, 이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름에는 저 북쪽 수도 하얼빈을 갖다가 지금 한국의 수도로 여름 수도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서울을 그 겨울 수도로 정해서 왔다리 갔다리 옛날 왕처럼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지. 발해가 남경, 북경, 오경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 뭐 흉내를 냈었는지 모르지만 북경이 있고 남경이 있고 동경, 서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난징이 그 남경이죠. 풍력 에너지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피터 자이언이 2월 4일 했는데 이걸 편집할까 말까 하다가 편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태양 에너지보다는 풍력이 그나마 낫다. 왜냐? 어, 이 태양 에너지는 폐기물이 나중에 더 문제인데 풍력 원재는 기존의 어떤 그 원재료를 가지고 그, 그 내용연수, 내구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중국 태양광 패널 이익 없는 성수기 망막, 대기업 융기 녹농 과기 12년 만에 연중 적자로 전락.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덤핑 수출을 하는데도 재신이라는 사람이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중국 청해성에 메가솔라라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모양이에요. 중국의 태양광 패널 대기업의 융기농농과학이 1월 16일 2024년에 통기 순손익, 연간 순이익을 통기라고 중국에서는 표현하는 모양이네요. 82억 원에서 88억 위안, 약 1741억 원에서 1868억 엔의 적자가 될 것이라고 실적 정론을 발표했다. 과당 경쟁 해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과잉 생산의 과당 경쟁, 덤핑 수출 이게 세계 경제 불황을 불러올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경제를 못 따라온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중국한테 다 맥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을 상국으로 잘 모셔야 된다라고 지금도 친중 발언하는 친중이 아니고 친중 발언 종중이죠. 종중 본색 매국노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 조사를 해서 이것도 막혔다. 왜냐? 그 중국 패널을 수입 금지 시키니까 딴 데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거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어,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그 미국에 가서 공장을 건설해서 현지에서 팔면은 뭐 관세라든지 뭐 이런 수입 금지 뭐 이런 거에 해당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미국을 포함해 해외 생산의 새로운 확대에 대해서 윤기농농과기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왜 해외 사업 추진 시 해외 현지 정책과 법률, 시장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중국 내에서는 보조금 가지고 서로 싸움질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싼 거를 우리나라가 무작정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로 돈 번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 씨가 양 씨가 그 중국에서 넘어온 성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개인적인 그 인격 그 모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절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한국 오늘의 뉴스 2월 5일 연합뉴스 일본판에서 봤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이게 한국의 이게 중요한 뉴스냐 이게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슈 구마모도 눈발 내린다고 보내온 사진을 하나 제가 여기다가 냈습니다. 잘은 안 보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눈발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게스트하우스 건물에서 찍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며칠 묵었기에 익숙한 풍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는 더 위에서 보는 시각이 틀린데 사무실이 그 게스트하우스는 그 꼭대기층에 있어가지고 조금 요 육교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육교인데 건널목도 있는데 왜 육교를 참 시골 도시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이 폭설을 내렸다고 하네요. 50분에 딱 끝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55분까지 넘어갔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